네, 오늘도 우리 또 재미나는 공부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홍수 사건은 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문제를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그림을 좀 보시면은 달인데요, 달. 진실한 증인, 달의 두 얼굴. 사람이 뭐 이중 인격자가 있다 하지만은 달도 두 얼굴이 있는가? 예, 두 얼굴이 있습니다. 달은 전면은 우리가 늘 보는 이 위에 있는 모습 보세요. 뭐 개수나무 한 그루, 토끼 한 마리 뭐 이렇게 늘 보는 모습이죠. 그리고 달은 우리가 그 공전하는 시간, 자전하는 시간이 똑같아 가지고 항상 우리가 보는 그 얼굴만 봅니다. 다른 얼굴을 볼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후면을 우리가 보려면은 좀 경비가 납니다. 우주선을 타고 달의 뒤쪽을 가서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그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제 이 달 뒷면도 이제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달의 전면은 우리가 늘 익히 아는 이 얼굴인데 달의 뒷면을 보니까 엄청난 상처투성인 거야. 곰보 딱지처럼 어디 가서 실컷 맞고 한 대 더 맞고 죽도록 맞고 두 대 더 맞고 막 맞은 데 또 맞고 이렇게 얻어맞았어요. 뭐 누가 때렸는지 또 말도 없고 어떻든 이제 이 누가 이렇게 때렸는지 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달의 두 얼굴하고 노아 홍수가 뭐 어쨌다는 말이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숙제인데 직접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성경을 봐도 안 되고 과학적인 뭐 여러 자료를 봐도 해결이 안 되고 노아 홍수 이 문제가 정말 그 심히 곤란한 주제였는데 달의 이 뒷면 얻어맞은 이 얼굴을 보면서 실마리가 이제 풀리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하여간 달이 기억할 것은 달의 한쪽 면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얻어맞았다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한쪽 면에 집중적으로 맞았다는 것은 짧은 기간, 일정 기간, 짧은 기간 내에 같은 방향에서 이 달에 상처를 입히는 물체, 그것이 소행성이든 뭐 운석이었던 간에 어떻든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동시다발 혹은 시차다발로 같은 방향에서 내려와서 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달에는 뭐 병원도 없고 하니까 성형도 안 되고 그냥 맞은 대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이거 좀 봐요. 조금 확대해 보면은 뭐 이거는 늘 보니까 볼 것도 없고 이쪽 얻어맞은 자국을 보면은 맞아도 너무 많이 맞았어요. 또 뭐 자세히 보면 맞은 데 또 맞고 그 위에 또 맞고 막 이렇게 맞았는데, 자, 달 표면에 이렇게 많은 충돌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구에는 더 많은 운석이나 소행성들이 충돌했어야 옳다는 거야. 달에는 지구처럼 어떤 바다가 없고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뭐 충돌 흔적이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표면이 아신 대로 70%가 바다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요. 몇 군데 있긴 하지만은 육지에 바다 밑에 있는 거는 뭐 거의 찾기 어렵죠. 그래도 지구 표면에도 대체로 한 150군데 정도 이런 크레이터, 구덩이가 남아 있습니다. 소행성들이 바다에 떨어졌을 때는 엄청난 수증기와 해일이 동시에 막 일어나는데, 따라서 많은 토사가
물 그 어마어마한 쓰나미, 즉 높이가 한 뭐 10km, 10,000m 정도 되는 그런 쓰나미하고 토사하고 그 물이 막 그냥 육지로 들어밀어 가지고 이 내륙에 지층을 쌓아 올린 걸로 이렇게 보는데, 지금까지 이런 관점에서 달을 보거나 이런 관점에서 지층을 본 학자는 제가 아는 대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혀 그 학자들이 걸어가 보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더 보죠. 이렇게 보면은 확실하게 차이 나죠. 이런 한쪽은 매끈하고 같은 크기로 해도 한쪽은 너무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전에는 이런 거 뭐 예서로 봤는데, 지금도 일반 사람들은 천문학자들까지도 그냥 예서로 봅니다. 한쪽에 뭐 흔적이 많다, 그럼 끝이야. 그런데 달의 앞면과 뒷면의 모습을 보면은 얼른 보아도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뭐 부인할 수 없죠. 우리가 평소 볼 수 있는 달의 모습은 비교적 충돌 흔적이 있긴 있지만 잘고 많지 않아요. 그러나 반면에 그 수많은 충돌구를 보이는 달의 뒷면은 이 반대편하고는 아주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충돌 구덩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 봐요. 달이 이렇게 얻어맞을 때 우리 지구도 반드시 얻어맞았다는 거야. 얻어맞았는데 우리는 지구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얻어맞은 곳은 태평양이 되어가지고 육지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여기는 뭐 지구 그 한 절반 정도가 보면은 이게 육지가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육지가 좀 있었지만은 난타를 당하듯이 얻어맞을 때 이 쓰나미들이 반대편을 밀려가 가지고 이쪽에 지층을 만들죠. 자, 그래서 운석 충돌이 많지 않았던 태평양의 반대편 지역은 육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반대로 운석 충돌이 집중적으로 충돌했던 태평양 지역은 육지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뭐 하와이 좀 뭐 하고, 그리고 뭐 거의 그 작은 섬들이 나오는 정도지 뭐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리고 지금 이 태평양의 평균 수심이 약 4,000m. 그 태평양 평균 이 수심이 4,000m니까요. 4km. 그러니까 여기가 왜 이리 깊은 바다, 큰 바다가 됐느냐. 여기 얻어맞을 때 그 토사가 반대편 땅으로 가서 덮었다는 거예요. 지구 표면이나 달 표면을 볼 때 소행성 운석들은 같은 시간대에 동시다발로 충돌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질학자들 중에 아무도 운석들이 태평양 쪽에 동시다발로 충돌해가지고 태평양이란 큰 바다가 생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달과 지구의 이면과 표면을 보면은 거의 분명합니다. 달과 지구는 같은 시간대에 즉 자전하는 시간으로 하면 12시간 내지는 그 이하로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같은 방향에서 날아와 가지고 얻어맞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정도는 충분히 안 보았지만은 얻어맞은 그 방향과 이런 흔적을 봐서 전혀 뭐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되죠. 확실히 지구가 한쪽 편에 육지가 많고 한쪽 편에 바다가 많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바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봐요. 달에 이렇게 맞을 때, 달의 한 면에 이렇게 맞을 때, 지구 한 면에 이렇게 맞아가지고 태평양 충돌구의 공동묘지. 이거는 충돌이 한 개만 된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한 개가 아니잖아요. 달에도. 마찬가지로 태평양도 이게 지금 달보다 넓이가, 이거 그림에 있으면 똑같이 해놨나, 지금. 달에 비해서 지구는 얼굴 면적이 16배나 크기 때문에 달보다 단순 계산으로 할 때 이 달이 이렇게 얻어맞으면 이보다
지구는 16배나 더 얻어맞았다고 봐야 그 합리적인 계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얻어맞았을 때 수온이 수표면 온도가 4000도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수심 4000m 밑 바닥에 있는 토사까지 다 밀어가지고 미국 대륙을 넘어가서 유럽을 건너서 터키 땅으로 오고 또 이쪽에 있는 이 쓰나미는 반대로 이제 한국을 덮어서 중국을 덮어 넘어가 가지고 아시아 대륙 건너가 가지고 터키 땅으로 몰려가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돌아간 쓰나미하고 이쪽으로 돌아간 쓰나미가 터키 땅 어디 태평양 이 태자 있는 이 근방 쪽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면은 막 물이 솟구쳐 올라가 가지고 아라라산 높이 5137m까지 덮고도 15 큐빗 7.5m를 더 올라가서 그 상태로 물이 150일 동안 창일해 있다가 물이 점점 물러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비가 어떻게 왔느냐, 태평양에 충돌했을 때 그 수증기가 엄청난 열과 함께 수증기가 위로 솟구쳐 올라가 가지고 공중에 마이너스 50도 60도 되는 그런 찬 공기하고 만나면 바로 빗방울이 돼 가지고 땅에 쏟아지는데 지구가 돌고 편서풍하고 함께 작용해서 태평양에도 비가 내리지만은 태평양 반대편 아라라산 근방 쪽으로 비가 40일간 쏟아진 걸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빗물만 가지고는 물이 아라라산까지 올라오기는 어렵다. 바다를 다 채워놓고 올라오게 되면은 그 물은 빠질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대로 하면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태평양이라는 물이 이렇게 얻어맞아 가지고 쓰나미가 생겨서 이렇게 지구를 감싸 돌아 가지고 그 아라라산 쪽에서 마주쳐서 높이 솟아 올라갔다가 다시 물이 되돌아서 태평양으로 돌아가면 물이 빠지는 것도 다 가능해요. 그러면 거의 완벽하게 홍수 이야기가 다 설명이 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 지질학, 지층학, 화석학, 청서학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다 설명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발견하고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내가 이것을 반드시 써서 세상에 알리고 밝히고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이 창세기 주해설을 썼는데 이 창세기 주해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태초라는 시간대하고 첫째 날이 같은 시간이 아니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를 그동안 바르게 보지 못했던 서구 신학자들의 많이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느라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구하고 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달의 직경은 지구 직경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4분의 1. 한 등분, 두 등분, 세 등분, 네 등분 이렇게 4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면 얼굴 면적은 달에 비해서 지구는 16배가 더 크게 되니까 그러면 달이 아까 이렇게 많이 얻어맞았는데 그 맞은 것보다도 지구는 최소 16배가 더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또 지구는 달보다 중력, 인력이 더 6배나 더 크기 때문에 지구가 아마 더 세게 얻어맞았는데 그래도 물 때문에 물로 덮어가지고 상처가 다 커버되고 안 보이는 거죠. 그래도 이제 육지 쪽에 가끔 크고 작은 구덩이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육지에 남아있는 구덩이는 이따가 나중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별이 세레스라는 것도
이따 이제 이야기할 텐데 이걸 그냥 세레스가 아니고 1세레스라고 해요. 1세레스. 천문학자들이 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리고 지구하고 달하고 거리를 조금 알아놓는 게 좋겠는데, 만약에 지구 중심에서 달 중심까지의 거리를 재면은 약 38만 5천 킬로 정도 됩니다. 반면에 지구 표면에서 달 표면까지 하면요 37만 7천 킬로 정도 돼요. 이걸 이제 복잡하니까 두 가지로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한 가지로 그 중간을 선택해 가지고 지구하고 달 거리는 약 38만 킬로미터다 하는 게 먼저 통설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 이야기, 달 이야기를 함께 병행하면서 달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얻어 맞았는데 얻어 맞고도 어디 가서 맞았단 말도 안 하니까 여태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해도 그걸 알아들어야 돼. 꼭 말을 해야 뭐 알아듣는 게 아니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으면 얻어 맞았구나 하는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어디 가서 맞았는지, 누구한테 맞았는지, 아니 왜 맞았는지 이거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뭐 고소 고발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얻어 맞고 뭐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가 그 달이 얻어 맞은 것도 좀 따져봐야 되고, 또 지구가 얻어 맞은 태평양에도 진짜 얻어 맞았는지, 지구에는 그냥 막 물로 덮어가지고 안 맞은 척하고 있지만은 지구도 자세히 이 조사를 하면요 얻어 맞은 게 들통난다고 다. 그래서 노아는 그때 얻어 맞는 쪽에 정반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비가 오는 거하고 물이 차고 올라오는 그것만 봤지 뭐 나머지는 몰라요 사실 노아도. 근데 우리가 세월이 이만큼 흘렀으면은 우리가 이제 알아요 이쯤 돼서는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지질학자라든지 뭐 진화론자들 아니면 뭐 창조과학자까지라도 이거까지 생각 안 한 거야. 그냥 40일간 비가 왔다 뭐 그리고 뭐 땅의 깊음에 지하수가 터져 나왔다. 그래 가지고 그게 5,137m까지 차고 넘치고 7.5m 더 올라갔다는 데도 그냥 무조건 믿으라 그러고 이제 그래 했는데, 저는 그렇게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을만 해야 믿어지고 또 확인해서 그 믿을 근거가 있어야 믿는 거죠. 물론 뭐 저라고 해서 뭐 다 알아보고 다 따져보고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가 이 정도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걸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뭐 중고등학생 정도에게도 이야기를 설명해 봤는데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뭘 이야기할 거냐면은, 자, 그러면 달과 지구를 누가 때렸느냐? 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알아봐가지고 고소 고발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왜 때렸느냐,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보려면요, 그런 대로 조금 그래도 천문학 쪽에도 기초는 알아야 돼요. 적어도 뭐 우주 전체를 우리가 뭐 그는 아무도 모르니까 은하계도 다 모르고 하다 못해 태양계 정도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는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얻어맞았는데 알아보도 안 하고 말이야. 우리가 좀 이제 천천히 이 공부할 부분은 이제 제가 여기 스텔라 X라는 별을 이야기하는데, 심판의 별로 제가요, 심판의 별로서 스텔라 X, 스텔라 하는 말은 라틴어로 별이란 뜻이에요. 그 뭐 되게 학술적으로 할 때는 보통 그 일반 용어는 안 쓰고 라틴어 같은 걸 쓰잖아요. 라틴어나 혹은 뭐 힌두교 무슨 이름을 빌려가 신들의 이름을 빌려 이름을 짓고 하는데, 저는 뭐 스텔라가 좋겠다. 이게 별이니까. 난 무슨 그 별을 몰라요.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방정식에 X를 쓰잖아요. 그래서 별은 별인데 스텔라인데 모르는 별이라 해서 스텔라 X라는 별명을 붙여가지고 가칭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아 홍수로서 세상 심판할 때 쓰이게 됐는데 비운의 별이죠. 오래 살도 못하고 풍비박산 나가지고 있는데 이 별 이야기를 하려면은 또 시간이 좀 가야 돼요. 그리고 폭발하는 거 하고 지구에 와서 충돌하는 거 하고 그 결과라든지 뭐 이런 걸 또 그 증거를 찾아서 여러 믿을만하게 이야기하려면 조금 시간이 갈 텐데 그 이 심판의 별 스텔라 X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변 그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시청하시고 또 같이 토론도 하시고 또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질문도 해주시고 뭐 가능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썼기 때문에 제가 쓴 책 창세기 주해설을 구해서 참고하시면은 큰 공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